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우리 이제 관세평가 첫 시간이죠. 관세평가라는 거를 수험생분들이 접할 때 굉장히 좀 어렵다라는 느낌으로 좀 많이 접하시죠. 실제 요즘 출제되고 있는 시험 문제를 보더라도 굉장히 좀 어렵게 출제가 되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지금 시간부터 이제 같이 학습해 나갈 부분들은 이제 관세평가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들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이제 그런 좀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만나더라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가장 근본적인 부분부터 좀 학습을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부터 이제 전체 강의 끝날 때까지 한번 딱 듣고 나시면은 문제를 접했을 때, 이 문제는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풀어나가야겠다라는 길은 보이실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어떠한 문제를 접해도 쉽게 풀어나갈 수 있는 부분들은 부득이하게도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계속 반복적으로 학습을 하셔서 경험을 늘려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건 이제 그 근원을 파고드는 가장 기술적인 부분들을 이제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 기초적인 부분들 이제 이번 시간부터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세 평가라는 부분을 좀 같이 한번 알아볼게요. 자, 관세를 평가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관세 평가 과목이 원래는 이제 우리 관세사 시험에서 독립적인 과목이 아니었었어요. 처음에는 이제 관세법 안에 이제 들어있다가 이 중요성이 굉장히 부각되면서 관세 평가라는 새로운 과목으로 이제 나오고 벌써 좀 시간이 많이 지났죠. 그래서 초기에 출제되는 문제 형태와 지금 출제되는 문제 형태가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초기에는 관세법의 이제 문제 출제처럼 법 이론을 굉장히 많이 물어보는 취지였다면은 그 출제 경향이 지금은 굉장히 다 사례형으로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 보시면 한 페이지를 넘어가는 문제들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 기출 문제들 보시면 특히 이제 50점짜리 문제들 보면은 1평가 방법 전반적인 부분들 다 물어보면서 그 법 조항을 연결시켜서 이 사례 문제를 여러분들만의 기술적으로 해석해 보시오, 그리고 풀이해 보시오라는 문제를 이제 접하게 되실 겁니다. 그만큼 이제 이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관세 평가라는 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은 자, 이 평가라는 부분은 결국 뭐예요? 뭘 평가한다는 거예요? 저 관세 평가니까 이제 관세를 평가한다라는 건데 사실적으로는 관세를 평가한다는 게 아니고 수입 물품에 대한 이제 평가를 하겠다라는 거고, 이 평가는 결국은 그 가치가 얼마나 되느냐라는 부분들을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관세는 어떻게 계산되죠? 이 관세 부분. 관세는 일단은 과세 가격이 있고, 자, 이 과세 가격에 세율을 곱하죠. 근데 이 세율적인 부분들은 어디서 결정해요? 물품마다 정해진 세율들이 있고 그 물품에 대한 분류는 우리 품목 분류에서 진행을 하죠. 여러분들 같이 공부하시는 품목 분류 쪽을 또 잘 해주셔야 올바른 세액 계산이 이제 된다는 얘기고, 이번에 이제 품목 분류 쪽에서 부담을 하고 있고, 자, 그럼 앞에 있는 이 과세 가격은 어디서 하느냐? 바로 이게 우리 관세 평가에서 집중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관세 평가라는 거는 이 과세 가격을 구하는 여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게 이제 가격뿐만 아니고 우리가 관세액을 산출할 때는 가격뿐만 아니라 수량도 있지만 수량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이견이 없어요. 눈으로 보는 대로 중량을 재보면 키로수가 나오고 길이를 재보면 센티나 미터가 나오고 뭐 수량을 세보면 몇 개인지 개수가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굳이 이제 평가라는 부분을 잣대를 들이밀 필요가 없어요. 그냥 보이는 대로 측정되는 대로 진행을 하면 되기 때문에. 하지만 가격은 어때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물건을 사고 싶어요. 자, 이제 뭘 산다고 가정할까요? 음료수, 그냥 내가 목이 말라서 음료를 하나 사고 싶다. 주변에 찾아보니까 동네 마트가 하나 있어. 자, 마트를 가서 그 음료를 하나 딱 샀는데 1,000원이에요. 자, 근데 또 찾아보다 보니까 편의점이 있네? 편의점을 가봤더니 그 음료가 1,200원이에요. 자, 똑같은 물건인데 어디는 1,000원에 팔고 어딘 1,200원에 팔고 그렇죠. 그 물건이라는 부분들은 어떻게 유통되느냐, 누구한테 구매를 하느냐 등에 따라서 그 가격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과세 가격이라는 부분이 결국은 어떤 물건이 하나의 가격만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점에 착안을 해서 출발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가격 중에 그러면 나는 이 세율을 적용할 가격을 무엇으로 할 것이냐라는 부분을 찾는다는 거죠. 그래서 관세 평가라는 부분은 결국은 이제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물건을 구매할 때 그 구매한 물건의 가치, 얼마의 가격이 정말 이 수입 물품에 대해서 적정한 금액이냐라는 부분들을 찾아가는 것, 그게 바로 관세 평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관세 평가를 하는 것, 결국은 이제 수입 물품에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이제 관세법 조항에서 수입 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라는 선언문이 있죠. 그래서 그에 따라서 이제 관세를 부과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얼마의 관세를 부과할래 해서 관세 평가라는 개념이 이제 등장한다라는 점, 우리 관세 평가 일반 쪽 개요에서 한번 이제 같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우리 관세법에 들어가 있는 이유는 뭐죠? 관세라는 게 결국은 이제 세금이죠. 세금은 이제 금전이 나가는 거고 수입자가 부담을 해야 되는 그 금전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요거는 결국 이제 어떤 개인의 사인 또는 법인일 수도 있죠. 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부분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온전하게 법에서 정한 대로만 징수해야 된다라는 조세법률주의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 부분에 따라서 법에 명시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이번 시간에 하는 내용들은 사실 이제 시험 출제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은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이걸 알아두면 이제 50점짜리를 서술하거나 또는 10점짜리 문제를 풀이할 때 서론 또는 의의 부분에 이제 써먹기 좀 좋은 문장들이 있죠.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도 조세법률주의와 이제 관세평가에 대한 부분들, 이 개념을 설명드리는 이유는 우리 50점짜리 서론을 또 한 반 페이지 정도 써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써먹기 좋은 내용들이에요. 이런 내용들을 좀 잘 정리해 놓으셔서 여러분들만의 서론 목차 내용들을 미리 좀 잡아 놓으시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론이 사실 큰 내용이 안 들어가는데도 배점이 되어 있죠. 근데 그 부분에서 고민을 하면은 안 그래도 시간 부족한 우리 시험에서 굉장히 좀 큰 타격이 있으니까 서론 부분들을 좀 잘 정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평가에 대한 개념을 한번 좀 살펴봤고요. 그 다음 이제 관세평가 제도의 영역에 대해서 좀 한번 볼 텐데요. 자, 관세평가의 발달 부분 보시면은, 평가라는 부분은 관세평가라는 건 우리가 무역이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무역이라는 거, 뭐 2차 산업, 3차 산업? 그게 아니고 사실 이제 무역이라는 개념의 출발은 물물교환부터 출발을 하는 게 맞다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왜냐하면 이제 물물 교환이라는 부분도 그냥 교환하는 게 아니죠. 물물 교환할 때 어떤 사람은 뭐 수렵 생활을 하면서 물고기를 잡았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농업을 하면서 벼를 막 재배했어. 어떤 사람은 쌀을 먹고 어떤 사람은 물고기만 먹고 있었는데 이게 진리죠. 물물 교환할 때 보통 이제 내가 이제 많이 갖고 있는 것, 자, 이런 것들을 남이 갖고 있는 것과 좀 바꿔 먹어야겠다 하는 마음에서 이제 물물 교환을 하게 되죠. 이 교환을 하려고 딱 가봤더니, 자, 물고기 한 마리랑 내 벼 이삭이랑 얼마 대 얼마로 교환을 해야 되냐라는 부분이 이제 혼란에 빠졌죠. 근데 이제 이거는 당사자들끼리 합의를 해서, 야, 내가 이제 물고기 잡는데 이번에 좀 잘 잡혔어. 그러니까 그냥 내가 많이 줄게. 대신 넌 나한테 뭐 이거 이삭을 뭐 한 5섬만 줘라라는 식으로 이제 5섬 너무 많나요? 한 섬만 줘라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죠. 자, 그렇게 해서 당사자들끼리 합의가 이루어지면은 교환이 이루어졌어요. 자, 이러한 교환 할 때도 각각의 상대품 물품들을 평가하죠. 결국은 사실 관세 평가의 시초는 이것이라고 봅니다. 이때가 이제 무역이라는 개념은 에는 이제 들어오지 않겠지만 말 그대로 물품을 교환하는 그 시점에서도 그 물품끼리의 가치 평가들을 하고 있었다라는 점에서 하나의 이제 기원이라고 보고 있는 건데요. 이거 이후에 이제 화폐가 등장하죠. 화폐가 등장하면서 이제 물건 대 물건이 아니고 어떤 물건을 구입할 때 대신 화폐, 대금을 치러야 되죠. 대금을 치르기 시작하면서 이제 물품에 대한 정확한 가치들이 산정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화폐 발달과 동시에 이제 관세 평가라는 부분도 조금 더 그 필요성이 대두가 되었죠. 그리고 이때 당시에는 인접한 사람들끼리 교환이 이루어졌지만 이제는 이제 산업이 더 발달하면서 뭐 배도 나오고 그래서 육로로만 이제 물품을 교환하는 게 아니고 배로 다른 멀리 있는 국가들까지 넘어가서 물건들을 사고 팔고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 때문에 이제 무역이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무역이 진행되고 화폐가 발달하면서 자, 무역은 발달하는데 이제 평가라는 부분이 어떻게 그럼 대두가 되었느냐? 자, A 국가에서는 똑같이 그냥 사과 하나를 거래를 하는데 여기에 8%의 세금을 매기겠대요. 뭐 어디는 10%의 세금을 매기겠대. 자, 세율은 국가마다의 정책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어요. 달라질 수는 있어. 근데 물품에 대한 가격 부분, 이것도 그래야 될까라는 부분에 좀 의구심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똑같이 사과를 구매하는데, 자 그럼 세율은 그렇다, 알겠다. 세율은 알겠다. 뭐 사실 이 세율의 불균형 부분도 문제가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건 이제 평가적인 측면이니까. 자 얘를 그러면은 어디는 이제 500원에 판매를 한다고 해서 여기다가 곱하기 세율, 우리 이거 그냥 고정 변수로 둘게요. 자 어디는 이 사과를 똑같은 사과인데 700원에 매긴대요. 그럼 물건 가격에 따라서 납부하는 관세가 틀려지죠. 그럼 물품에 대한 가격도 달라지게 되죠. 그러면 똑같은 물건을 파는데 그 국가에서 세금으로 인해서 더 비싸게 팔리게 된다면 이 물건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더 많이 못 팔겠죠. 왜냐하면 그만큼 유통되는 물품의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더 비싸다는 얘기예요. 즉 가격 경쟁력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관세라는 부분이 이제 판매하는 사람한테는 상대국 관세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무역을 많이 하는 국가들 간에서는 야 이거 똑같은 물건인데 가치 평가하는 방법이 너무 틀려. 이거를 좀 획일화시키는 게 필요하겠어라는 얘기가 이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모여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지점까지 이르는데, 그게 바로 이제 가트 협정이라는 명칭을 달고 나오게 됩니다. 자, 1947년에 이제 가트라고 하는 이제 관세와 무역에 관한 기구가 창설이 되면서 이제 이들이 이 얘기를 본격적으로 다루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 가지 무역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 나눴어요. 그래서 조항을 많이 협약을 이제 많이 만들었는데 그 중에 7조에 가면은 이 관세 평가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관세 평가가 드디어 이제 명문화된 조항으로 우리 이 약속을 꼭 지키자라고 해서 요 가트 협정에서 이제 관세 평가 이야기를 다루게 됐는데, 자, 이 평가는 어떻게 할까? 여기서 이제 등장하는 게 실제 가격. 실제 가격이라는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자, 이 실제 가격에 대해서 우리는 관세를 부과하는 걸로 하자. 이제 물건 거래할 때 얼마를 주고 얼마를 받았는지, 몇 개를 받았는지 이런 게 명확히 있다 보니까 그 거래를 할 때 얼마를 주었느냐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그 가격을 기초로 관세 가격을 결정하는 것으로 하자라고 47년도에 이제 우리는 협의를 하게 된 거예요. 이게 이제 관세 평가의 처음인데, 자 이거의 문제점이 뭘까요? 너무 없어. 그냥 이거는 말 그대로 선언문이에요. 자, 관세 평가는 실제 가격을 기초로 결정한다. 이게 끝이고, 어떻게 실제 가격을 어떻게 구할 건데, 뭐가 실제 가격인데 라고 하는 방법적인 부분들은 여기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때는 당장 필요하니까 요 기준을 하나 잡아놓자.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협의는 천천히 좀 하자라는 식으로 말 그대로 선언문을 하나 넣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47년은 가장 큰 의미는 이제 우리가 평가에 대한 협의를 이제 진행을 하게 되었다, 시작을 했다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게 맞고요. 요거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그 뒤에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이때 뭐 하고 있었나요? 1947년도에. 우리나라가 이제 1945년도에 해방이 됐죠. 1945년도에 이제 해방이 됐고, 해방된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법령, 정부에서 이제 여러 가지 법령들을 정비하기에 이르렀는데, 45년 이후에 한 4년이 지나서 1949년도에 우리나라도 이제 관세법이라는 게 제정이 됐어요. 뭐 그 이전에도 이제 관세에 대한 개념은 이제 우리나라에도 있었지만 이제 법으로 명문화된 게 1949년에 관세법이 제정이 됐었고요. 이때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가트를 이때 가입하지 않아요. 나중에 한참 뒤에 가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 관세 평가에 대한 개념이 이때 당시에는 들어있지 않아요. 수입 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라는 부분은 들어있지만 어떤 가격의 기초로 과세 가격을 결정할 건지라는 부분들은 우리나라 이제 한참 뒤에 이제 따라오게 되죠. 자, 우리나라 얘기는 이제 좀 같이 연역에 맞춰서 진행하도록 하고요. 47년도 이제 가트 선언문 이후에 이제 어떻게 진행됐는지라는 부분들을 보다 보면은, 자, 일단 선언을 했는데 친척이 없네. 근데 이걸 굉장히 아쉽게 바라보던 한 단체가 있었어요. 유럽 관세 동맹 연구단이라는 데가 있었는데, 이제 유럽이니까 유럽에 있겠죠. 그게 브뤼셀에 본부를 두고 있었는데, 47년도 이후에 아무런 친척이 없는 이 상황을 보고 안 되겠다. 자, 우리끼리 써먹을 수 있는 무언가를 좀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1949년도에 브뤼셀에 모여서 이 평가 제도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브뤼셀에서 해서 브뤼셀 평가 협약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구체적인 평가 방법들을 이제 많이 만들었어요. 지금 우리가 이제 6가지 평가 방법을 가지고 있는데 그 평가 모델의 가장 시초다 다 여기서 나왔습니다. 여기서 나왔고 이때 이제 중요하게 바뀐 거 여기서는 이제 어떤 독립된 상황 속에서 발생된 어떤 실증적인 가격 독립된 상황에서 어떤 실증된 가격이라는 부분을 이제 좀 개념을 구체화 시켰고요. 그리고 CIF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 가격을 결정한다 라는 부분들을 좀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에는 공개 시장에서 어떠한 거래 조건이 없는 어떤 독립된 상황에서의 그 실질적인 거래 가격을 기초로 CIF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 가격을 결정하겠다라는 부분들이 가장 큰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이제 독립된 상황이라는 건 결국은 지금도 이제 통용되는 가장 관세 평가의 원칙이죠. 독립된이라는 건 어떤 독점 거래자라든지 특수관계라는 부분들을 이제 배제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CIF는 우리 그 가격에 운임과 보험료를 더하는 금액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가장 큰 특징이 이제 그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여기에도 좀 한계가 있어요. 우리 47년도에는 구체적인 방법이 없었다라는 게 좀 한계였었죠. 49년도에 이제 브뤼셀 평가 협약은 한계가 무엇일까? 자, 원래 사실 이걸 한계라고 좀 보기는 어려운 게 이 브뤼셀 평가 협약은 유럽 관세 동맹 연구단에서 만들면서 유럽에서만 써먹으려고 하는 유럽 그 관세 동맹 단체에서만 써먹으려고 했었던 평가 방법이에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잘 만들었네. 잘 만든 거를 이제 주변 국가에서 딱 보더니 야 우리도 좀 그거 쓰면 안 되니? 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얘네가 좀 아량이 좀 컸던 거죠. 좋아, 너네도 쓰게 해줄게라고 해서 요 기준을 이제 지키는 요 기준을 이제 벗어나지 않는 그 평가를 하는 것을 전제로 이걸 평가 협약을 쓸 수 있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요거를 뭐 일본도 이때 가입하고 호주도 이때 가입하고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계라고 보는 부분들은 여기 이제 요 것 자체로는 굉장히 완성도가 높았는데 평가라는 게 원래는 전 세계적 무역을 하는 전 범국가적인 이제 협약을 만들려고 했었던 거죠. 그 측면에서 바라보다 보면은 이제 미국이라든지 캐나다 뭐 이런 좀 큰 무역 비중이 큰 국가들이 같이 참여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좀 한계점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과 캐나다 이들이 이제 같이 들어오지 못한 이유는 이것 때문이죠.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경우는 FOB 기준으로 과세 가격 결정을 해요.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운임보험료를 과세 가격에 넣게 되면은 이제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경우는 조금 불리할 수밖에 없는 게 멀리 떨어져 있죠, 미 대륙이. 그러다 보니까 무역을 많이 하는 국가들과의 거리 차이 때문에 이들이 판매하는 물건에 관세 부가세가 좀 많이 붙게 돼요. 그리고 또 이때 당시에는 미국과 캐나다 지금은 이제 완제품도 많이 구입을 하지만 이때 당시에는 원재료를 구매해 와서 완제품을 판매하는 형태의 거래가 많았기 때문에 원재료 구매할 때 원재료 구매자에게 세 부담을 좀 줄여주고 그리고 판매할 때 가격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이 FOB 조건이 훨씬 더 이들에게 유리했던 거죠. 그런데 이때는 CIF가 고정적이었기 때문에 이 평가 협약에는 이들이 참여하지 않았다라는 점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한계가 있으면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또 나오겠죠. 이제 우리나라는 이때에도 참여는 하지 않았어요. 쭉 이제 시간이 흘러갑니다. 우리나라도 좀 힘들었던 시기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발전을 좀 계속적으로 해오고 있었고, 이제 1967년도까지 가면은 위로 쓸게요. 1967년도에 이제 우리나라가 요 가트 체제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가트 체제에 이제 가입을 하면서 이 평가라는 부분들이 물론 이때 강제성은 없었어요. 하지만 이들이 이제 만들어 놓은 협약에 우리나라도 좀 많이 가입을 하려고 하죠. 그래야 이제 협약 체제 가입의 의미가 있죠. 67년에 이제 가입을 하게 되고 우리나라도 이제 이때 만들었었던 관세법이 뭐 여러 차례 개정은 있었지만 68년도에 전면적인 개정이 이루어져요. 이때 이제 우리나라도 관세 평가에 대한 조항이 반영이 되게 됩니다. 1968년도에 반영되다 보니까 이때는 이제 브뤼셀 평가 협약에서 만들어 놓은 그 모델이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가트 체제에서도 야, 이제 우리가 좀 다 같이 모여서 한번 제대로 모두 범국가적으로 다 사용할 수 있는 어떤 협약을 좀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이 미국 여기 이제 좀 빠져 있었던 미국이 좀 주도해서 이 가트 체제 협약을 좀 진행을 하게 돼요. 여기 이제 일본의 도쿄 라운드에서 이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다시 나누게 되는데 앞에 이제 가트제 7조
부분이 있었죠. 요 7조의 이행에 관한 협약이라고 해서 이제 하위 협약을 하나 더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미국에 의해서 주도가 되게 됐고 사실 앞에서 이제 여러 가지 바뀐 건 없어요. 여기서부터 한 조금 더 시간이 흘러서 1973년도에 가서 이제 도쿄 라운드 때 미국 주도에 의해서 이제 가트 체제 협정이 조금 더 발전을 하게 되는데 요거를 그래서 그냥 우리는 앞에 신이라는 걸 더 붙여서 신가트 협정이라고도 부르죠. 이건 제7조 이행에 관한 협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브뤼셀 평가 협약에서 이야기했었던 거를 조금 더 정비하는 정도의 이야기가 이루어졌는데 여기서는 이제 미국이 주도했다라고 했다는 점에서 이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한 가지 변화가 있겠죠. 왜냐면 기존에 있었던 CIF 모델 그리고 FOB 모델 요거를 그냥 선택해서 쓸 수 있게끔 만들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선택해서 사용 가능하도록 변경을 해줌으로써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국가들도 이들에게 이제 들어오게 되었다, 같이 이제 참여하게 되었다라는 부분들이 큰 변화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변화가 자 여기서 이야기했었던 브뤼셀 평가 협정에서는 요 상황에 맞는 요 가격을 요 실증 가격을 하나의 단일의 가격으로 보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요게 이제 결국 더 이상은 가격이라는 부분은 하나가 아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가격이 있을 수 있다라는 개념이 이때 또 이제 등장을 하게 되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변화였고 우리나라도 이제 가트에 가입해서 똑같은 이 관세평가 체제를 가지게 되었고, 자 그리고 더 흘러서 이제 도쿄 라운드 이후에 이제 WTO 98년도인가요? 네, 98년도에 우루과이 라운드가 있었죠. 이제 우루과이 라운드 때에 이제 가트 체제가 WTO 체제로 변경이 돼요. WTO 출범으로 인해서. 그래서 WTO가 가트에서 갖고 있었던 협장들을 다 이어받게 되죠. 이어받음으로써 우리 관세평가 협정도 WTO 관세평가 협정. 네, 이렇게 명칭이 바뀌게 됩니다. 네, 이거는 말 그대로 그냥 명칭만 바뀐 거예요. 명칭만 바뀌면서 이 앞 단계에서 갖고 있었던 또 한 가지의 한계점을 좀 극복하게 됩니다. 요때 갖고 있었던 문제점 뭘까요? 이 가트 협정이라는 건 강제성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가트 체제에 가입은 되어 있지만 이 협정을 이행하냐 마냐라는 부분들은 그냥 아직까지도 선택이었어요. 그렇지만 WTO로 넘어오면서 이 협정 부분들을 우리 WTO에 가입되어 있을 거면 평가 협정도 의무적으로 가입해 라고 해서 강제성을 갖게 됩니다. 네, 이때는 없었는데 이때 이걸 갖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앞 단계 신가트 체제에서는 관세평가 협정 정말 잘 만들어 놨지만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도 돼 정도였기 때문에 이거는 좀 우리가 다 모든 무역을 하는 국가끼리 다 하기로 했었던 건데 그렇게 안 하는 애들이 생기면은 좀 그렇지 않냐라고 했었던 그 한계점이 요 이제 WTO 평가 협정에서는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게 함으로써 여기 이제 좀 더 보완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결국은 이제 크게 4개로 나눌 수 있어요. 정리를 같이 한번 좀 해보도록 할까요? 앞에 이제 관세평가의 개념 이런 부분들은 굳이 이제 언급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자 같이 보시면 이제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부분이 이제 1947년 유엔 회의 결과에 따라서 이제 확정이 됐는데 이때는 과세 가격의 실제 가격을 기초로 해야 된다라는 개념과 국가에서 이를 국내법으로 제정하기 위한 기초를 확립해야 된다. 결국 이제 이때 요 선언으로서 각 국가에서 이제 법으로 제정을 하게 되었는데 우리나라는 이때 진행하지 않았었고 뒤에 이제 진행했다라는 걸 말씀드렸고, 여기는 이제 일반 원칙만 정의가 되어 있어서 평가하는 과정이 누락되어 있었다라는 점이 좀 한계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제 방향성을 제시했다라는 이제 큰 의미는 있지만 구체적인 방법은 그 뒤에 이어지는 평가 논의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다음에 등장한 게 브뤼셀 평가 협약 부분이었다. 그래서 이들을 주도한 건 유럽 관세 동맹 연구단에서였었고 CIF를 관세 평가 기준으로 삼고 있었다라는 점. 이를 희망하는 국가에서도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보완해서 이제 협약이 발표가 됐는데 이게 바로 브뤼셀 평가 협약이다라는 점.
말씀드렸죠. 그래서 47년도에 했었던 가트 협정은 이제 가트 회원국끼리 했던 얘기지만 사실 브리색 평가 협약은 유럽 관세 동맹 연구단에서 유럽에서만 사용하려고 했었던 걸 49년도에 협약의 형태로 만들어서 다른 국가들도 이제 사용할 수 있게끔 했다라는 점. 그래서 평가 방법을 좀 더 상세하게 다루고 있는데 공개 시장에서 아무런 거래 조건이 없을 때 단일의 거래 가격, 그 단일의 거래 가격 한 가지 거래 가격만 인정을 해주고 있었고 미국과 캐나다 같이 FOB 기준을 쓰는 나라들은 가입하지 않았다라는 한계점이 이제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신가트 체제로 넘어오면서 여기서 이제 앞에 평가 협정들에서 갖고 있던 여러 가지 난점들을 이제 해소하고자 미국에서 도쿄 라운드를 통해 좀 미국 주도적으로 협정에 대한 이야기를 더 나누게 되었는데 이때 본 협정에서는 FOB 기준과 CIF 기준을 이제 선택 가능하도록 했다라는 점, 그리고 앞에서 단일의 가격이라는 부분들을 실증적 가격이라는 개념으로서 실제 물품이 판매된 가격을 우선으로 여러 가지 이제 가격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우선적인 가격 선택 순위를 두었다라는 점, 이 부분이 또 이제 큰 변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협정이 여전히 선택적으로 가입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요 가입국의 숫자가 적어서 또 한계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WTO 체제가 출범하면서 한계점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었다. 그래서 현재는 WTO 평가 협정 지금의 현재 체계가 이때 1986년도네요. 제가 아까 여기 연도를 잘못 썼나요? 86년도에 우루과이 협 라운드 이후에 95년도 그러니까 95년이네요. 95년도 제가 연도를 잘못 썼습니다. 95년도 WTO 체제가 출범하면서 이제 평가 체제가 가트 협정에서 WTO 체제로 이제 넘어오게 됐고 WTO에서는 똑같은 내용을 이제 수용해서 운영을 하고는 있지만 이 내용을 강제적으로 이제 가입하게 됐다. 가입시키게 됐다라는 점, 이 부분이 좀 큰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앞에 이제 신가트 체제에서는 선택적이었지만 WTO 체제에서는 이 WTO 가입 국가들은 전부 다 평가 협약 이것을 가입하게끔 함으로써 강제적으로 이제 평가 제도가 시행이 됐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 관세 평가 제도는 각 국가적으로도 여러 가지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평가 협정이 아직 완성된 건 아니에요. 말 그대로 이제 6가지 평가 방법, 지금 우리나라 관세법에서 제정하고 있는 6가지 평가 모델이 만들어진 지도 좀 됐고 이걸 운영하다 보면은 좀 달라지는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산업도 발달하고 하다 보니까 이것은 이제 이대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논의가 되면서 앞으로 어떻게 바뀌어 나갈지 몰라요. 이제 앞으로도 또 더 좋은 이제 평가 방법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논의들은 아직도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여러분들도 수업 목적상 서술을 할 때 이게 이제 완전한 평가 방법, 완벽한 평가 방법이다라는 것보다는 결론에 이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결론을 쓰실 수도 있어요. 뭐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하실 수도 있죠. 이 평가 모델에 대해서 어떤 의문을 제기하면서 이거 앞으로 좀 이런 식으로 보완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 생각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현재도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들이 부각이 돼서 논의가 되고 있는 사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웃긴 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시험에도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앞으로 같이 한번 배워나가면서 이런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하더라라는 것들, 현재 확립되어 있는 협정이나 법 체계들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리고 시행함에 있어서 우리가 현재까지는 이렇게 하고 있었지만 다른 의견이 이런 해석 방법도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다라는 식으로 제가 앞으로 좀 같이 많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은 관세평가의 기본적인 개념과 그 발전 체계 부분들을 이제 같이 이야기를 했었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관세평가 협정에 대한 구조,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이제 관세평가를 규정하고 있는지라는 부분들을 좀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